오늘 마지막으로 김세종 연세대 명예교수님께서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정치와 경제발전, 부제는 이렇게 됩니다. 강한, 유신 강한 발전국가와 중화공업의 선택적 친화성인데, 조금 전에 재성호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방위산업 문제와 중화공업 문제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김세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가만있어. 지가 아까 이충문 박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박 대통령 당시에 제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좀 앉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좀 부연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일본을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토착외국으로 일본을 가게 된 게 아니고, 이제 지가 다니는 학교에 학생 하나 추천 의뢰가 와서 일본 정부에서 보니까 돈이 꽤 많은 돈이고, 이 돈은 내가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갔는데, 저희 학교에 와다나베 도시오라고 개발 경제에 아주 권위자고 한국 경제에 대한 책도 몇 권 돼서 번역이 지금 여기 나온 게 있죠. 와다나베 도시오가 이제 계셨는데, 지금 경제학 전공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하지 못했지만, 이분이 한국에 자주 가셔가지고 자료를 갖고 와서, 당시 유신 말기입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 갖고 오면 그 양반 한국말 좀 하시지만은 부족하니까 저한테 와서 번역을 좀 도와드리고 지금 그랬는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이 양반이 이게 무슨 쓸데없는 이런 기운을 갖고 있나 그래가지고 백안시에 그 대단한 권위자예요, 그분이.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서양으로 한번 가봐야겠어서 가서 처음에 제3세계 세미나를 시간을 들어갔더니, 학생이 한 30-40명 되면은 그 중에 이제 한 30명은 다 그냥 아프리카, 아시아, 별 나라 다 소위 제3세계에서 온 애들이 이제 구성원인데, 한국이 완전히 후발국의 발전의 모범 사례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내가 잘못 알았나 보다. 이제 이충문 박사가 얘기하셨지만, 제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는 이건 보통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고 거의 기적적인 사례예요. 지금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출발한 제3국가 중에 선진국, 한국 거의 선진국에 왔죠, 사실은. 이런 나라가 이제 일본은 그 전에 갔고, 대만, 싱가포르 없어요. 그럼 이제 이 기초가 언제 쌓였느냐? 물론 50년대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제 60년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좀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게 진짜 굉장히 논쟁적인 쟁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 건, 이제 경제 발전이 됐다고 하는 건 이재명 같은 분도 본받겠다. 박정희 경제 발전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경제 발전됐다는 건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기 이제 힘들게 돼 있는데, 이제 정치가 항상 문제죠. 독재다, 권위주의다. 그래가지고 경제는 잘했는데 정치가 글러먹었다. 특히 유신시대 관련해서는 많은 식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박 대통령이 유신만 안 했으면은 성군으로 남을 텐데 유신을 하는 바람에 그르치게 됐다는 제 주변에 여러 교수님들이 아주 그게 상당히 다수의 견해예요. 근데 이제 이 비교 정치 같은 거 외국 가서 하면은 다 한국이 모범생으로 돼가지고 그걸 배웠을 텐데, 특히 나 정치학자들은 미스테리라고 봐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 견해를 흡수를 못하고 한국에 와서 맨날 민주 해가지고 하는지 그것도 미스테리인데, 하여튼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권위주의 정치만은 틀림없어요. 이제 군정
삼공화국 유신시대가 이렇게 세 시대에 걸쳐 있지만은 뭐 우리가 진선진미연 민주주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리가 이제 훼손되고 타협되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이제 제기됩니다. 이 박 대통령 개인의 권력 의지, 아니면 군부 집권 세력의 권위주의적인 어떤 성격, 뭐 이제 남북 긴장 관계, 뭐 이건 늘 얘기되는 것이고, 권위주의적인 한국의 유교적인 전통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약한 중산층을 가진 사회 구조적인 그런 조건,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이 비어스 명제들로 이제 제기가 되고, 뭐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일리가 있어요. 하나도 뭐 완전히 부정할 명제는 아닌데, 저는 여기 하나 덧붙여가지고 박정희 시대와 관련해서는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 국가주도 경제발전은 불가피하게, 전 불가피하다는 용어를 감히 쓴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의 타협이 불가피했다는 명제를 제가 이 명제 상당히 오랫동안 나름대로 생각해 왔던 바이고, 요번 논문에서 제가 좀 이걸 아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정치적 권위주의와 후발국의 경제 발전의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뭐 이론적 근거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국가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발전국가론이라는 게 이제 일본, 대만, 한국, 뭐 싱가포르 이렇게 동아시아, 아시아의 아주 우등 그 경제 발전 국가들, 후발국들입니다. 다 이게 후발국, 후발국들이 경제 발전을 하는 데는 국가 체제가 발전 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뭐 이런 이제 이게 정치 경제학자들이 이제 내놓는 학설인데, 한국은 아주 대표적인 발전국가 체제에 의해서 발전한 나라로 이 사람들은 이제 간주하고 있죠. 그럼 발전국가 체제는 게 뭐냐? 발전국가 체제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경제적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신고전주의가 말하는 단순 규제 국가가 아니라 국가가 경제 과정에 깊게 개입을 하는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적인 계획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적인 그 사유재산제와 경쟁을 또 기본으로 하고, 그게 이제 발전국가다. 그래가지고 이 발전국가가 이제 말하자면은 후발국에 있어서 유치산업을 산업정책이라는 게 있죠. 산업정책을 통해서 유치산업을 키워가지고 동태적인 비교 우위를 확보해가지고 사회가 경제 산업화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다. 이제 이게 발전국가, 뭐 간단히 그냥 요약을 드리면 이런 건데, 따라서 발전국가가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뭐 정치 사회적 어떤 특성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자율성, 오토노미가 있어야 된다, 국가가. 그 다음에 국가가 캐패시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오토노미라는 건 뭐냐면은 국가가 어떤 이 산업 정책을 펴가는 데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집단들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아토노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익단체에 휩쓸리지 않고 정파적인 어떤 고려에 휩쓸리지 않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힘, 이게 아토노미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그러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럼 국가가 그래서 이런 오토노미와 캐패시티가 이게 이제 발전 국가의 하나의 그런 뭐 정치 사회적인 특징이라고 할까요? 이걸로 이제 전제가 되는데, 발전 국가가 이런 특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민주주의적인 정치 질서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뭐 자유로운 참여와 뭐 분배와 뭐 이런 요구들을 이 집단의 요구 들어주고 저 집단 요구 들어주고 이 정파의 요구 들어주고 저 정파의 요구 들어주고, 이것은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자율성이 깨지면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3,000%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이 권위주의적인
국가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이 발전국가론의 아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 발전국가론자들은 뭐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권위주의와 이 경제발전 사이에 선택적 친화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국가의 어떤 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발전국가적인 특징을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갖게 되는 건 5.16입니다. 5.16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직서가 중단되는 비상사태에서 국가가 조금 과장으로 하면은 상대적으로 볼 때 거의 절대적인 자율성을 갖는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전국가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일련의 장치를 뭐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건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발전국가의 그 실체는 국가 관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관료라는 게 이제 50년대에는 사실 그 좀 엉성했어요. 그 이제 역관제가 팽배했고 제대로 된 이 고급 공무원 채용 제도도 확립이 안 됐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행정고시 뭐 이런 것들이 다 5.16 이후에 이게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부가 당시에 가장 앞선 행정 능력을 갖고 있는 체제였었는데, 군부의 어떤 기획, 무슨 설계 이런 역량들이 이제 민간 관료제로 흡수가 되고, 우리가 이제 또 아다시피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개혁이라고 하는 국가 경제를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는 거죠. 이건 이공학 시대에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복잡한 관료들 사이에 이해관계 관리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가 금융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부정축제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시주문이라는 게 재벌들이 대기업들의 그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제 부정축제자 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이 이제 국가가 실질적으로 그 금융기관을 장악하는, 따라서 이제 이것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뭐 우리가 좀 이건 얘기가 뭐 어려운데, 군종 시절에 중앙정보부라는 게 이제 생기는데, 중앙정보부라는 건 이제 안보적인 그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기능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치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 집권자에 말하자면 그 안정적인 지배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이 중앙정보부의 기능 중에 보면은 경제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정보부라는 게 이게 간단한 조직이 아니에요. 이게 발전국가를 교육적으로 움직여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고 역할을 하게 되는 거.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군정이라고는 말하자면 비상사태 하였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었던 거죠. 민간 어떤 그런 현정 질서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63년에 제3공화국 체제로 넘어갑니다. 제3공화국 체제로 넘어갈 것 같으면은 이제는 민주적 질서가 회복돼가지고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이런 것들이 다 민간과 야당의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고 저항의 대상이 되고 이제 이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3공화국도 그 지배 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연임을 하는 바람에 이제 발전지향적 국가 엘리트가 국가를 계속 장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개혁원인이 뭐 제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집행되면서 발전국가의 작동이 합니다만은 몇몇 중요한 정책을 이게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좀 시간도 그거에서 지가 가장 극적인 거는 한일회담입니다. 한일회담이 이제 이게 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상당히 이건 한일회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셨어요. 그게 이제 그 양반의 말년에까지 그거를 유지했다는 건 조금 경직된 사고방식이었었는데, 이 한일회담의 타결이라고 해서는 한국 발전국가 체제의
확립에 아주 엄청난 크리티컬한 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이제 청구권이라는 이름하에 8억 불 뭐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일본으로부터 기술, 그 다음에 무슨 일본 시장도 우리가 접근하게 되고, 일본은 또 일본대로의 잉여 자본들이 한국에 진출하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한국으로서는 발전국가 체제가 본격적인 트랙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한일회담의 타결은 이건 결정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쟁점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한일회담에 반대했습니까? 더 나올 거 없이 애국자는 다 반대하는 거죠. 야당, 학생, 무슨 종교, 시민단체 할 거 없이 박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에 헬리콥터가 상주해 있었어요. 이게 들어오면 이걸 타고 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윤보선 야당 당수는 섀도우 캐비넷을 짜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집권한다. 그 정도로 이게 엄혹한 상황인데, 결국 현재 계엄령과 위수령, 국가의 강제력을 총동원, 강제력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이 한일회담을 타결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한국 경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지만. 그런데 이 한일회담을 거치면서 김영욱 당시 정보부장의 회고록에 보면은 한일회담을 거치면서 정보부의 기능이 사회 각 집단에 침투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관여하게 됐다. 당시 여당의 중진 의원인 김 누구냐, 중진 의원 그 양반도 어떤 증언을 하냐면은 그날 공화당 양반이죠. 1965년에 정보 정치가 본격화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65년에 이제 한일회담이 타결되거든요. 타결이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批准을 거치는데 몇 년 동안 그걸 가지고 활동. 그래서 이제 이런 쟁점을 거치면서 발전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비민주성을 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띌 수밖에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하나의 예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많이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또 하나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완성이에요. 경부고속도로라는 건 오늘날 그거 자연스럽게 오지만 이게 보통 산업화의 대동맥이고, 물류 이게 없으면은 로마가 길에서 길 때문에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부고속도로 건설도 엄청난 반대에 봉착했어요. 이건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 전원이 반대 성명을 냈어요. 자랑스럽게. 자원 낭비고, 이게 미친놈들 시고, 야당 사람들은 그 장소에 가서 들어놓으세요. 금전 옥탑을 이렇게 깨트려가지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 들어놓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경부고속도로를 반대를 했는데,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1968년 2월에 드디어 기공식을 하게 됐어요. 기공식을 하게 됐는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당시에 또 외국 금융기관에서도 전부가 거부했어요. 이것은 한국 경제의 발전 단계나 이런 걸 볼 때 가성비가 없다. 쉽게 말해서 모두가 비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국유치를 하게 보면 당시 석유세를 100% 올리는 입법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국회에다 이제 제출했어요. 1968년 2월에. 야당이 어떻게 했느냐? 당연히 반대죠. 그래가지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단상정보. 그래서 의회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당시에 이제 이만섭이라고 하는 분이, 그 후에는 국회의장이 됩니다만, 당시에 이분은 소장 의원으로서 그 원내 부총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만섭 의원이 아주 굉장히 지가 보기엔 우연히지가 이분을 뵐 기회가 있어서 회고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엄청난 증언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책 중에 146페이지를 한번 훑어보세요. 146페이지요. 이 책의 146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만섭 의원의 회고록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회기 마지막 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걸 통과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당시에 김종필 당의장이 과 공화당 당료들과 재밌는 거요. 보면 당시 이호상 국회의장도 같이 이제 청와대를 가가지고 박 대통령께 이건 더 이상 무리해서 통과시키기 힘들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까지 미뤄가지고 우리가 잘 얘기를 해가지고 통과를 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런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박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146페이지입니다. 그 까만 글씨로 하는데 다음 회기로 연장할 수밖에 없다는 김종필 당의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대통령이 소리를 지르며 재떨이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데 뭐 야당이 반대한다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켜?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박 대통령이 던진 재떨이는 김종필 의장 쪽으로 날아갔다. 김종필 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유상 의장을 비롯해 모두가 홍비백산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불이 안 풀린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고함을 빌었다. 내가 이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산업도로를 만드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여당이 그걸 하나 통과를 못 시켜? 여당은 뭐 하는 것들이야? 그 이제 이만석 그 양반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기 경상도 양반 아닙니까? 각하 고마 한 번만 봐주이소. 각하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잘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회기 종료 40분을 남긴 11시 20분에 국회에 도착한 우리는 전열을 정비하여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야당 의원들을 여당 의원들이 밀어내고 회기 종료 직전 석유류법 제정 법률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국회에서 석유류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더라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중단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당시의 발전국가의 어떤 그 작동 기제라든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어떤 그 성격, 이게 뭐 민주적인 지금 태도는 아니죠. 민주적인 태도는 박 대통령께서 대화와 소통을 해봐가지고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걸 누릴 수 있겠나. 그게 이제 민주적인 리더십 아닙니까? 그래갖고는 당시에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였었어요. 이런 커다란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 다음에 포항제철도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 1962년에 발상됐다가 시작되는 게 69년, 7년이 걸립니다. 이게 이제 시작되는 게. 그동안에 이것도 뭐 말도 없으면 당기고 땡기고 하는 건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 박 대통령이 당시 관료 자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고 장기 집권 어떤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들이 포항제철이나 이 경부고속도로나 국제금융기관에서는 전부 거부했어요. 그거는 뭐 한국 어림없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몰아붙일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건 뭐 대화와 소통 이걸로만 해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냉엄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전국가론자들이 발전국가가 궤도에 올라가는데 절대 민주적인 질서 망가지고는 안 된다고는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다시피 오늘의 이제 유신이 주제인데 1972년 10월 17일 날 오늘 유신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유신은 이제 정치적으로는 뭐 굉장히 억압적이고 배제적인 체제입니다. 간접 대통령 선거제를 도입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뭐 그냥 아주 물타듯 만들었고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할 수 있고 대통령 사법적 판단에서 면제가 되는 긴급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체제가 유신 체제인데 아까 유신 체제 이제 유신이 72년 10월에 선포됩니다만 이제 73년 1월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이제 아마 정책을 가지고 국가가 선언을 한다는 것은 전무후무한 경우죠. 이 한국이 드디어 중화공업 시대에 왔다는 선언을 대통령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또 다른 자리에서 유신의 성패는 중화공업에 달렸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고 해서 이제 유신 중화공업이
가장 그 큰 유신의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중화학공업이 정책 과제를 부상하게 됐느냐? 그건 이제 유신 이전에 70년대, 아까 이제 두 분들이 많이 좋은 관련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경제적인 차원이 있고 안보적인 차원이 있는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제 70년대 이렇게 초반에 들어가면서 국제적으로 보호주의 어떤 이 분위기가 부는데, 특히 경공업 제품에 대한 그 보호주의 물결이 셌습니다. 미국서 한국 그 봉제품에 대한 쿼타를 매긴다든지. 그래서 한국이 이제 경제 발전을 더 고도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경공업을 벗어나서 중화학으로 가야 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70년대, 60년대 발전이라는 건 대개 이제 봉제품들이죠. 봉제품, 합판, 뭐 가발, 이거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자본재와 중간재를 만드는 쪽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압력이 이제 이게 굉장히 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안보적인 거였죠. 그러니까 68년에 김신조가 오고 이제 미군 철수가 나오고 하면서 자주국방이 이제 초미의 국가 과제로 떠오르는데, 자주국방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방위산업이죠. 방위산업. 당시에 보면 이국은 중화국을 다 만들었어요. 잠수함까지 만들었는데 한국은 지가 알기로 단검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뭐 카빙총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방위산업이 아주 그 국가, 이건 뭐 중민의 산업의 문제가 됐고, 근데 방위산업도 결국은 보면 그 내용이 중화학하고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화학 이 추진이 가장 실질적인 국가과제로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게 부상을 하는데, 근데 70년대 초반에 한국의 정치 여러 가지 경제 정세라는 건 이 중화학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정책 환경이 전개됐었어요. 이제 가장 큰 건 71년 4월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 양반이 이제 대중경제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또 안보는 4대 국보장론이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당시에 무슨 그 미국과 일본이, 중국이 이제 뭐 이렇게 냉전을 벗어나는 게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4대국의 안보를 문자로 쓴 무슨 그걸 가지고 안보를 보장받는다는 건 이건 뭐 장난도 아닌데, 굉장히 그럴듯한 아이디어였었고, 하여튼 이제 그걸 나왔고, 대중경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화학인 이런 거는 끼어들 틈이 없는 경제 정책이죠. 그런데 이제 그 74년, 71년 4월 선거에서 김대중 씨가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말하자면 그 가능성을 완연히 보여주는 정도로 이걸 하는데, 이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장기 집권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부패 뭐 이런 것도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력,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설득력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화공업이 굉장히 목표가 아주 고차원 100억 불을 했었는데, 지금 경제기획에서는 53억 불로 했던 걸 이제 박 대통령이 이걸 100억 불로 올렸는데, 이것이 되게 안보적인 배경에서 100억 불이 나왔다는 건 아까 그 오은철 씨의 그 증언에 아주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직접 대통령한테 100억 불로 올리라는 그 지시를 받고 이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오은철 씨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중화공업을 산업정책혁명이다. 이게 보통 그냥 정책을 넘어서고, 그리고 10년에 걸치는 전쟁을 겪는 것과 같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당시에 김정영 씨 같은 분도 한국의 자본과 기술과 시장력에서 볼 때 이건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이게 굉장한 이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제기획원에서도 이 중화공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이었었어요. 적극적이지 않고, 대기업은 사실은 이 굉장히 해임기간이 일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그거고, 대기업은 나름대로 당시에 경공업을 가지고 상당히 잘 나가던 판이고 해서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 광급성 경제를 좀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70년에 공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이것은 혼쾌하게 참여하기가 힘든, 노조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정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일거에 바꾸는 게 유신입니다. 유신을 하면서 말하자면 모든 이런 그 유보적인 태도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중화시키고 잠재화시키면서 이제 중화국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73년 3월인가 보면 정부조직법을 개편을 해가지고 이 중화공업 추진체를 독자적인 추진체를 만듭니다. 기획원, 경제기관에서 벗어나는. 경제기관은 이제 사실 중화학 추진에서 사실은 그 주요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걸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유신이라고는 이런 그 거대한 정치 변화가 이제 이런 그 중화학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지금 된 모양이다만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그냥 연구자들의 어떤 관찰을 갖다가 한 두 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171페이지에 보면은요. 171페이지에 보면 한배우 교수라고 이 정치학계 원로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가운데 보면은 유신 정권의 중화공업 정책을 집행하는 데는 유신 정권화의 정치 과정이 매우 능률적이고 편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행정부의 전적인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중화공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았다. 이것이 이제 유신 정책을 제대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로 가보면요. 그 이장규라고 경제 저널리스트의 이 관찰이 있는데 중화공업 추진과 유신을 한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민주적 토의 절차나 의견 수렴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 나갔더라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유신 체제가 아니었다면 짧은 시간 내에 그 같은 대규모 투자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그 밑으로 보면 최장식 교수입니다. 이 고대 최장식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관찰이 있는데 박정권이 중화공업을 추진했던 방법은 앞선 자본주의 국가들이 군수산업의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그런 유에 비교되는 것이다. 그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동을 통제화했으며 지배 권력 내에서 분열이나 민주화 요구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총화 단결에 기차해 모든 국민의 에너지를 고도 성장을 실현하는 데 쏟아붓었다. 최장식 교수는 뭐 아시다시피 좀 진보 쪽에 속하시는 분인데 이런 관찰을 유신과 관련해서 이분도 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박 대통령 시절에 이 국가 체제이 발전국가 체제인데 이 발전국가 체제가는 권위주의적인 부분을 통합된 일부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이제 유신과 관련해서 특히 그 유신 시대의 과제가 너무나도 말하자면 파격적인 것이고 그래서 더 강한 발전국가의 기능을 요구했던 것이다. 근데 발전국가는 이제 5.16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출범했던 것이다. 이런 것이 뭐 나름대로 결론이면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